네, 그랜드 마스터 토크 김홍희 선생님 모셔서 한번 이야기 시작해 네, 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김홍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로서의 삶 이렇게 산 지도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그 1976년 데뷔했으니까 내년이 말하자면 50주년 되는 해가 됩니다. 그 등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신춘문예나 잡지에 응모를 하고 거의 10년 만에 등단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간을 좀 버티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도 너무 치열하기도 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목표를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하지 않겠다. 다른 취업을 여기저기서 얘기했을 때 다 거절한 것이, 그런데 가면은 그 글을 못 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리 대학 총장님께서 소개한 곳이, 지금은 월드비전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홍보팀장으로 2년간 일을 했죠. 거기를 가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나병은 전염되고 무섭고, 그래서 나환자들이 이렇게 그 밖에서 보이면 겁을 내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도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하고 2년간을 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거기 그만두고 2년 뒤에 그만두고 나서 최초의 장편 소설이 해방영장이라는 장편 소설인데, 한센병 환자 이야기 장편 소설을 썼죠. 그런 뒤에 이야기가 있을 줄은 전혀 몰랐어요. 아, 그토록 글을 쓰고 싶었던 음. 이유? 이런 게 그 뒤에 이야기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죠. 그 어머니가 옛날에는 만화책을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몰래 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만화에 심취를 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때 제가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재수할 때도,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입학하자마자 1학년은 그 응모 자격이 없는데 대학 학부에 당선이 됐어요, 소설이. 그때 그 심사위원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니, 군대 갔다 왔냐? 그래서 아닙니다, 재수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썼냐? 그래, 재수할 때 소설 7편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가져와 봐라. 그러더니 그 이목인 선생님이 보더니, 너는 작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공부하자. 결국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제가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었던 것, 이것이 가장 큰 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호기심. 책에 보면은 교과서에 왜 등장하는 이름들 있잖아요. 옛날 작가들 이름,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작가 이름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나도 이 교과서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 그 다음에 호기심을 뛰어넘는 어떤 환상 같은 거.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유명해질 수 있다. 이런 그 환상 같은 거. 제가 책을 하도 좋아하니까 국민학교 6학년 때는 학교 전체에서 선생님이 도서반장을 시켰어요. 도서실에 가면 책이 많거든요. 내가 반장이니까 거기서 책을 또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저는 참 잘 넘겼다고 봐요. 책 때문에 이게 책에 파묻혀 살으니까, 오죽하면은 부모님이 눈 버린다, 나가서 애들하고 좀 놀아라 할 정도로 책에 이렇게 빠져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말하자면 내가 이제 제일 말을 잘하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되죠. 꼬마 시절에는 되게 쌈 잘한다고 동네 꼬마 대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깨로 이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꼬마 대장도 해보고 말썽도 좀 부려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경험치가 많다고 그럴까요? 책의 즐거움? 이게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도 알만한. 그러니까 그 어려서는 책이 별로 없었어요. 선생님 집에 가면 좀 있고, 동네에서 책이 있는 집 그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치원 동창이 의사 선생님 딸이었거든요. 그 집에 가면은 모르는 책, 그게 영어, 한문 뭐 이런 거 도대체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때는 이제 그림 중심으로 읽어요. 모르는 글자니까 이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싶어서 호기심이 더 생기죠. 밀리언셀러 작가의 그 씨앗이 거기에 있었네요. 잠깐 말씀하신 10년 동안 이제 좌절의 순간 이런 것도 있으셨다고 잠깐 네. 얘기하셨는데 그 시간은 조금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른바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 신춘문예 같으면은 12월 25일 전에 당선 연락이 오거든요. 그럼 안 와요. 연말이 딱 되잖아요. 그럼 이미 틀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때 속으로 심사위원을 욕을 해요. 심사위원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어요. 하고 또 쓰기 시작해요. 아주 본격적으로 써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슬프고 가슴앓이가 있고 하니까 써지진 않지만 이제 메모라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년에 보자. 오기를 품고 이러는데 군대 가서도 신춘문예 응모를 했거든요. 철책선 소대장하고 부중대장하고 대대 정보장교하고 이러는데도 틈틈이 글을 쓰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특이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괴로움이 길기는 하죠. 왜냐하면 남들은 등단을 해서 막 화려하게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나는 이름이 오르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한 이제 질투심, 부러움, 거기다가 이제 시기, 질투, 부러움만 있는 게 아니고 존경심까지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해냈을까? 얼마나 그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 자리로 갔을까? 나는 공부가 부족하구나 하는 자책 같은 것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밀리언셀러가 이렇게 나오게 됐잖아요. 그거는 약간 좀 배경이 있을까요? 박정희 정권 말기에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열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데뷔만 하면 저는 유명해지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데뷔해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잘 써야만 유명 작가가 되는 거예요. 동아일보에 서울 요철이라는 걸 썼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했어요. 서울역, 용산역 이런 데서 시골에서 올라온 처녀를 팔아먹는 조직. 그 다음에 588이라고 하는 거리의 여성들이 삶. 또 신촌 로타리에 가면은 겨울에 하루 일당을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 거기는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취재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람들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막 추우니까 쓰레기, 휴지, 장작 이런 걸 태워요. 불을 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꾼을 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는 등치가 작죠. 그 다음에 손을 만져봐요. 이게 손을 만져보면은 이게 일꾼의 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번번이 일당으로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이제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동아일보에다가 매주 썼거든요. 그렇게 하고 났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사보라는 게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큰 회사는 말할 것도 없고 웬만한 회사들도 전부 회사 사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게 꽁트예요. 근데 제가 꽁트를 잘 쓴다고 그래갖고 여기저기 막 꽁트를 많이 써가지고 그냥 잠깐 사이에 거의 꽁트 100편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책을 냈는데 도둑놈과 도둑님이라는 책을 냈어요. 냈는데 이게 이제 계엄에 걸려가지고 제가 이제 계엄사에 불려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젊은 마음에 분노가 막 들끓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받으면서 더군다나. 주간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재소설을 하자고. 근데 연재소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겁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편집국장이 다른 분하고 말하는 사이에 그냥 도망 나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문학평론하는 선배님이 전화가 왔어요. 사람이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하고 집에 가야지 그냥 말없이 도망가 버리면 나는 체면이 뭐냐. 내가 소개한 사람이. 연재를 하지 않더라도 다시 편집국장한테 와서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상적으로 말을 하고 이걸 끝내자. 갔어요. 가서 저는 진짜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 조사도 받고 있고 연재소설이라는 건 써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건 동아일보에 서울요철을 쓰는 걸 보고 이 정도면은 무엇인가 큰 일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계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호하겠다. 그 얘기에 나도 반해갖고 예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대형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미리 선인세를 주겠다. 우리 출판사에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데 주지 않고 한의학 서적을 내는 행림 출판사라고 있었어요. 그 출판사 사장이 지금 제 책을 저 꼭대기까지 꽂아놨죠. 그 양반이 뭐 밥을 먹다가 나보고 그래요. 형 하고 싶은 게 있냐고. 그래서 난 정말 소원이 이런 방에 천정까지 책을 옆으로 해서 다 제목을 보고 뽑고 싶다. 나는 그런 방을 갖고 싶다. 그랬더니
며칠 지난 뒤에 1,0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를 주는 거예요. 81년 초에 1,000만 원짜리 당좌 수표면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믿고 주냐 그랬더니 나는 장사꾼이다. 사람 볼 줄 안다. 형은 빚을 빨리 갚으려고 애타는 사람이지 떼먹을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떼먹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떼먹으려면 맘대로 하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저녁에 받아가지고 와서 이튿날 은행에 갔어요. 진짜 1,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탁 넣어주는 거예요. 평생 처음 목돈을 만져본 거예요. 근데 그쪽에서는 저기 출판권을 달라 소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이건 딴 데 안 준다. 나를 믿고 1,000만 원을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행님을 준 거예요. 현대자동차 포니2라는 게 새로 나왔어요. 그거를 10만 부 돌파 기념으로 행님 사장이 사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100만 부 돌파를 했어요. 스텔라를 100만 부 돌파하니까 사줬어요. 근데 주인공 이름만 가지고도 이제 이야기거리가 돼요. 거기 편집국장님이 어디다 글을 썼더라고요. 주인공 이름이 권총찬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권총을 찾겠다 이거예요. 니들만 차는 게 아니고 겸사 그 사람들은 양복을 입었는데 애가 볼록해요. 권총을 차고 있어서.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으로 진 거예요. 근데 이게 검열에서 너 이름을 바꿔달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앞에 성씨만 싹 바꿨어요. 장씨로. 근데 이게 통과돼서 더 통쾌한 게 권총은 작잖아요. 장총은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통쾌했어요. 계엄 때 소설을 쓰면 검열필 빨간 도장이 있거든요. 글 쓰려면은 이렇게 감시를 받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시장이 그 말하자면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대신 이 장충찬이가 이제 그 악동적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우리나라에 있는 온 조직을 다 건든 거예요. 심지어는 뭐 병원, 의사, 교수, 그다음에 제약사, 그다음에 사이비 종교 뭐 안 건든 데가 없는 거죠. 장충찬이가 그런 식으로 됐으니까 미움을 보통 받는 게 아니고 협박 공갈에 우리 집은 완전히 비상이죠. 애엄마가 협박으로 너를 잡아다가 나쁘게 얘기해서 뭐 못 쓸 짓을 하겠다. 그 애도 견뎌요. 네 남편 잡아다가 어떻게 하겠다. 그것도 견디는데 애들 잡아다가 유기하게서 없애겠다. 이거는 못 견뎌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람을 하나 고용을 해서 아이 학교 갈 때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그 다음에 끝날 때면 애 들고 집에 오고 애 놀면은 나가 노는 거 돌봐주고 이런 사람까지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 그렇게 모질게 마음고생을 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이제 그만 써라. 인간시장 4권째가 일본 편인데 제가 일본어로 도피까지 했었어요. 계엄 때 잡혀갔을 때 저를 도와준 분이 3분이 계세요. 이게 3분이 적극적으로 저를 그 구명운동을 해갖고 수사 종결을 일찍 하게 했죠. 1달 정도밖에 수사받지 않았어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인간시장으로 받은 고통은 말도 못해요. 와, 성공 뒤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네요. 지금 시대엔 또 상상도 못할 이런 죽음의 위기인데, 그런데도 쓰셨잖아요. 그 이유는 있으셨어요? 그런 협박 공갈에 굴복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웃고 즐겁고 재밌고 신나게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남을 기쁘게 하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세상에 보탬이 되게 살려면 비굴하게 살면 안 되고 남한테 해코지하면 안 되고 바른 말을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정의 평화를 위해서 행동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나는 본래 카톨릭인데 매일 108배를 해요. 그러면 108배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카톨릭이라 교황성화 이렇게 직접 특별 아련을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엊그제도 법률 스님하고 만일 기도 들어갔거든요. 만일 기도는 30년 해야 돼요. 내가 106살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106살까지 살아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 열심히 해요. 지금도. 그렇게 살 작정을 했으니까 저라고 왜 겁이 없겠어요. 그 두려움을 제가 자꾸 사귀는 거죠. 국회의원 할 때도 8년 연속 1등을 했어요. 가장 청렴한 국회의원으로 평가받았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떳떳하고 당당한 거예요. 지금의 또 선생님의 모습, 이 기운의 그 근원이 신념에 되게 있었네요. 작품의 배경에도 분명히 그게 존재했었고. 그 선생님의 약간 이러한 삶을 기반으로
조금 더 큰 질문들 한번 조금 해보고 싶거든요. 왜 살아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래 고심했던 질문이고 쉬운 대답은 아니에요. 제가 명상, 그 다음에 수행, 그 다음에 면벽 수행, 벽을 보고 며칠씩 가부좌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륜 스님하고는 무건 수행을 해요. 며칠 동안 일체 말을 하면 돼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데 하루에 13시간 반을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요,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 정도가 아니고 그 무딘 토로 막 그 몸을 쓸어내는 것 같은 그 통증 이런 걸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법륜스님하고 고산지대를 이렇게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런 거를 했죠. 그 다음에 깨달음의 장이라고 그래서 문경에 가면 깨달음의 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 체험도 하고, 그 다음에 유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이 세상을 거침없이 바르게 또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해마다 법륜 스님하고 필리핀 민다나오 있잖아요. 밀림지대. 그 봉사활동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네팔 가서 17, 8일 동안 명상하고 성지순례하고, 그 다음 때가 되면은 가서 교황성화 특별 아련하고. 저는 그 종교를 이렇게 넘나들어요. 그렇게 이제 그 제 삶이라는 게 그걸 넘나들고 싶고, 인생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부모의 공덕으로 하니까 태어난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온 우주 역사상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럼 자유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자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나를 품격 있게 만들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남의 가슴 아리가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냥 대충 그냥 건성건성 살면은 맞아 존재 가치가 커지거나 그 보람 있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위해서, 물론 나를 먼저 자유인으로 만들고 나를 가다듬어야만 가능하지만은 내가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그 다음에 억울한 사람을 도와주고. 지난달에는 법륜스님하고 그 산불 피해 지역 있죠. 그쪽 그 유문품 전달하러 갔거든요. 그럼 뭐 정신없이 바빠요. 일찍 출발해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가야 돼요. 가서 그 전달하고 고맙다고 그 경북지사가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지사하고, 그 다음 다시 정신없이 또 돌아와요. 그럼 무지하게 피곤해요. 근데 피곤도보다는 행복도가 한 10배는 높아요. 그분들한테 그 유문품 전달하고 그러면서 또 배워요.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구나. 가서 보니까요, 쟤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거는 전자레인지, 냉장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충분해요. 대기업이나 뭐 여기저기서 막 그런 건 해줬는데, 실제 물어보니까 뭐가 없느냐면 간장, 고추장, 된장, 뭐 참기름, 음식을 먹을 때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세트로 크게 준비를 해서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럼 사람들이 막 고마워하면은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가 약간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이제는 네.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약간 나만 있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한 시대를 보았을 때는 좀 어떠세요? 그 세상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아, 변화하는 게 정상적 그 세상이에요.